3월 모의고사인데, 자, 일단 한번 보자. 시부터 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와 같은 이 가글 같은 것은 보기로 많이 나오던 건데, 보기 대신 이렇게 가로 따로 뒀어. 그 보기와 같다고 생각하고, 글 읽기 전에 이것부터 한번 봐야 되지. 자, 앞으로 읽어야 돼. 우리 시작품에는 풍경이 나온다는 얘기야. 풍경이 나오는데, 그 풍경에는 과거의 모습도 있고 현재의 모습도 있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지로 드러나는데, 시각 이미지도 있고 코로 맞는 후각 이미지도 있답니다. 자, 이제 풍경의 기능을 얘기하는데, 풍경은 첫째, 과거와 현재가 함께 있다는 얘기, 중첩되어 있다는 얘기고, 둘째, 시각이나 후각 등의 이미지가 있다는 얘기고, 그걸 통해서 화자의 기억을 환기하여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겠지. 그래서 시각이나 후각 등을 통해서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중첩시킨답니다. 그래서 변한 것이 있고 변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어쨌거나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정서를 드러낸답니다. 시 한번 읽어볼게. 자, 문인수라는 사람의 시 제목 감나무입니다. 감나무 본 적 있어요? 있겠지, 아무리 도시라도. 자, 화자는 지금 고향에 간 것 같아요. 고향에 갔지. 고향에 갔습니다. 어김없이 올해도 갔죠. 작년에는 어디 갔을까요? 작년에도 갔네. 그렇다면 이것은 계속 지속적이었고 반복적인 행위였죠. 그래서 감을 땄답니다. 감은 언제 따죠? 계절이? 모르죠. 가을입니다. 빨갛게 익어요. 감을 어떻게 따죠? 눈빛을 찌릿하면 따집니까? 올라가야 됩니다. 감을 따러. 어머나 위태로워라. 뭐 고개사도 아니고. 자, 복잡하게 우거진 가지들 중에 매년, 왜 매년입니까? 올해 도였으니까. 맞지? 작년에도, 그리고 재작년에도, 그리고 10년 전에도, 그리고 20년에도, 본인이 어렸을 때도 늘 그 감나무에 본인이 모아둔 것이 있다. 골라 딛는 순서가 있었답니다. 즉, 이 골라 딛는 순서는 이 나무가 있고 이렇게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맞지? 처음부터 지가 하나, 둘, 셋, 여러 가지들 중에서 지가 밟았던 가지들을 계속 밟아왔다는 거죠. 맞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내가 골라 딛는 순서가 있었다는 것은, 이건 어느부터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본인의 뭡니까? 이게 신체가 생각하는 기억이죠. 맞습니까? 변하지 않은 것이네요. 본인의 신체가 기억하고 있던 그 올라가는 순서네요. 아, 이 가지는 잘못 받으면은 내 예전에 뭐 한 적이 있다. 자빠진 적이 있다. 그죠? 그래서 골라듣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괄호 열고 괄호 닫았습니다. 뜬금없이 누구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아버지가 나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왜 나와? 아버지가 나오네요. 자, 지금은 진토가 되었다 하니까, 진토가 뭐죠? 진토, 먼지, 진짜, 흑토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아하, 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지금은 진토가 되었을, 맞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좀 됩니까? 안 됩니까? 좀 되었네요. 그죠? 그래도 화자 나이는 일상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볼 때, 아버지하고 본인하고 한 30살 차이가 난다고 생각했을 때, 아버지가 한 70대에서 돌아가셨다. 근데 그게 흙먼지가 되었다라면은, 70일 때 본인은 한 40, 흙먼지가 되었다라면은, 야, 꽤 세월 흘렀겠네요. 그렇다면 이 글의 화자도 영감인가? 자, 지금은 진토가
되었을, 맞죠? 그런 아버지의 등뼈. 갑자기 왜 등뼈가 나와? 허리 흰 그 몸냄새를 군데군데 묻혀두었다. 어디에? 어디에? 어디에 두었을까? Where? 허리에? 어디에 붙였을까? 아마 가지에 붙였겠죠. 이 밤나무는요, 이 감나무는요, 아버지도 뭐 했겠니? 기어 올라갔겠지. 기어 올라가면서 아버지도 거기에 골라듣는 순서가 있었을 것이고, 나도 골라듣는 순서가 있었겠죠. 그거를 허리 휘다, 그 몸냄새 생각 감각 뭐죠? 후각이네요. 그죠? 허리가 휘었다, 아버지가 등뼈가 있다, 감각 뭐죠? 시각이네요. 이러한 시각과 후각으로, 맞습니까? 아하, 이러한 시각이나 후각 등의 이미지로 풍경, 감나무와 관련된 풍경이 구체화되었네요. 맞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화자의 기억을 환기했습니다. 누구 기억 환기했습니까? 아버지 기억을 환기했네요. 자, 지금은 진토가 되었을 아버지의 등뼈, 허리 흰 그 몸냄새를, 자, 시각과 뭐가 나왔다? 후각이 나와서 했습니다. 맞죠? 군데군데 묻혀둔 바지만, 사실 이 부분은 쌤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 타관길엔 도통 어두운, 타관이라는 것은 보통 고향 반대말이 되는데 뜬금없이 타관길이 왜 나오는지,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허리가 휘었다 했죠. 나이가 좀 드셨네요. 이제 그 당시에도 어린 시절 지가 보았을 때. 그런데 타관길에는 도통 어두운, 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어둡다 했죠. 말씀이 어둡다 했습니다. 잘 모른다는 얘기겠는데요. 아무리 봐봐라, 묻혀준 바이지만, 이제 그렇다면 뒤에 반대말이 나와야 되죠. 그렇다면 앞에 거 한번 봅시다. 아버지도 뭐합니까? 그 가지를 밟은 순서가 있고요. 나도 어릴 때부터 골라듣는 순서가 있었네요. 그렇다면은 묻혀둔 바이지만 뒤에 뭡니까? 매우 뭐하게? 능란하게, 익숙하게. 그거를 뭐 해야 됩니까? 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해야 되는 거죠. 즉, 묻혀둔 바이지, 그러니까 나도 갖고 아버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익숙하려 해도, 이 정도 하면은 매우 익숙한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익숙하려 해도 어둡다라는 말은 뭘까요? 자, 우리가 상상 한번 해보세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겠지만, 감나무 올라갈 때는 땅을 보고 갑니까? 위를 보고 갑니까? 위를 보고 가겠지. 위를 보고 가면서, 아, 저 부위가 내가 앞으로 디딜 곳이구나 알겠지. 내려올 때는요, 그냥 추측이죠. 아, 여기서 발을 어느 정도 뗐을 때 있겠다라고 추측하는 건데,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좀 더 느릴 수도 있겠네요. 좀 더 어두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쌤 생각에는 아무리 익숙하려 해도 뭐는 힘들다? 익숙해지지 않는 타관길은 저승길 정도로, 저승길처럼, 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저승길처럼 내려오는 길은 익숙하지가 않다 정도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요. 감나무를 오르내리는, 화자도 지금 뭡니까? 구부정한 그림자니까 화자도 지금 어때요? 나이가 먹었네요. 어느덧 늙은 거미같이 더디다 해서, 어느덧 자기가 아는 거다, 몰랐던 거다. 어느 순간 보니까 어느덧이죠. 어느덧이란 말은 어느 순간 보니까 모르는 사이입니다.
어느새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늙은 거미같이 본인을 뭐 했습니까? 빗댔죠. 더디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골라 딛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체도 기억을 했는데요. 여전히 내려오는 길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더딜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땅을 디디니까 이제 안심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작년의 안심과 올해의 안심, 그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죠. 작년보다 올해가 한 살 더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큰 안심이 덥석 나를 받아안는다 했으니까 웃기잖아요. 안심이 어떻게 자신을 받아요? 겉으로 드러난 표현법은 뭐가 되고요? 어인법이죠. 한편 주객 전도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땅에 내려오니까 안심이 된다라는 게 바른 표현이겠지. 그런데 안심이 자신을 앉는다 했으니까 앉는다 하니까 어인법이고요. 문장 문맥으로 볼 때는 이거는 주객 전도가 되죠. 자, 이까지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한번 끊어질 것 같네요. 자, 이 화자도 참 오르내린 많은 세월 오르내린 모양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더 힘든 내려옴을 보고 본인이 뭐다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네요. 이제 어쩔 수 없다라는 말 속에 담긴 말이 뭡니까? 나도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나도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뭐 대충 이런 말이겠죠. 나도 이제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감나무를 한참 올려다보고 있네요. 속절없이. 그런데 갑자기 고목인 해가지고 행을 나눴어요. 이런 특별한 행간 걸침이 있게 된 것은 뭔가를 강조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뭘 강조했다? 고목을 강조했겠죠. 쓰잘데없습니다. 고목을 왜 한참 올려다 볼까요? 자, 이 고목은 아마 아버지가 디딘 감나무이며 내가 디딘 그런 감나무가 되겠죠. 한 시절의 유적이 쓸쓸한 본인의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정이입이고요. 서쪽에 선다라는 현재형을 얘기합니다. 자, 이 작품은요, 전부 다 뭘 쓰고 있어? 현재형 시제로 종결을 했고요. 쓸쓸히 서쪽에 섰을 때 그 감나무에 검은 뼈대가 색채어도 나오죠. 희다, 검다와 같은 뭐도 나오고요. 색채어도 나오고요. 저녁 노을 깊이, 저녁 노을, 해가 떨어집니다. 인생도 떨어지겠네요. 황혼기입니다. 이 황혼기에 본인의 노년기겠죠. 그때 내 등떨미를 붉게 떠민다 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얼마나 덧없이 이쁠까죠. 아마 늙어가면서 아야 황혼은 왜 저리도 이쁜가 라는 그런 한탄을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인스님의 감나무라는 시였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능이라면 이제 이렇게만 그냥 대충 읽으면 됩니다. 수능이라면은 뭐만 따지면 되는가 하면 정서만 따지면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었지. 쓸쓸하다 하였죠. 속절없다라는 말도 화자의 정서지. 시는 정서라 했거든. 얘는 뭔가 쓸쓸하고 그런 감정을 느끼구나. 자,
수능이라면은 이렇게 낙을 하나만 읽고 풉니다. 공통점에서 낙을과 닭을 동시에 읽으면 안 돼요. 색채어 활용했잖아요, 아까. 반어법 없었고요. 연쇄법 없었고요. 감탄사, 경어체 다 없었습니다. 낙을에. 그 다음에 기억이 이제 아까 나왔던 고목이었거든요. 속절없다, 고목. 고목에서 뭘 느꼈습니까? 쓸쓸함 느꼈거든요. 정답 3번입니다. 문제 너무 쉽죠? 그 다음에 이것도 정답 2번이었습니다. 이 B는 어느덧이었습니다. 어느덧. 어느덧은 본인이 아는 게 아니고 뭐 계속 지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이에 라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보니까 어느덧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상한 대로 이게 틀렸다는 얘기죠. 자, 이제 작품 들어가겠습니다. 이현의 백상루 별곡이라는 고전 시간대, 오 옛날 거다. 고전 시간대 가사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갓 들어온 아이들한테는 사실 이런 걸 들으면 외계어인데 왜 시험 낸지를 모르겠어요. 한번 봅시다. 그냥 이와 같은 것들은 가사는 사음보거든요. 그냥 어떻게 읽어라? 이음보식 읽으세요. 2 플러스 2로. 편의점에 1 플러스 1이지만 이건 2 플러스입니다. 두 개 사야지 두 개 끼워주는데 끊으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아침 물결 잔잔하여. 자, 지금 언제다? 시간이 아침이네요. 몰라도 아침에 뭘 보고 있습니까? 물결 보고 있네요. 잘했습니다. 물결이 어때요? 잔잔하고 맑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네요. 눈앞이 얼얼얼은 정신이 표현하니 뜻풀이 어렵죠? 몰라도 됩니다. 가벼우니 뭐 가볍다 이겁니다. 그래 열자라는 누가요? 몰라도 돼요. 중국의 그냥 사상가 몰라도 돼요. 열자. 얘가 바람을 타고 공중에 떠 있는 듯하다라고 했네요.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되죠. 지교법이죠, 우리는. 자, 이까지.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좋네요. 언제요? 아침에요. 뭘 보니까요? 강물을 보니까요. 자, 백상루라는 것은요, 정자 이런 것처럼 높은 곳에 그런 정자를 지은 겁니다. 경치 감상하려고. 됐습니까? 그래, 백상루를 배경으로 하여 뭔가 글을 썼다라는 뜻인데요. 다시 봅니다. 아침이 되니까 지기더라. 됐습니까? 시간 언제입니까, 이제? 저녁이 되었네요, 갑자기. 아이씨, 빌어먹을. 그렇다면은 꺼둬야죠. 아침에 기분 째지더라. 기분이 너무 표현하더라. 가볍더라. 됐죠. 흡사. 내가 열자가 된 것 같더라. 열자가 누군지 몰라도 흡사. 내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더라. 저물녘 왔습니다. 저녁에 바람 불어 물결을 어머나 바람이 부네요. 그렇다면 물결이 뭐 할까요? 잔잔할까요? 안 잔잔할까요? 안 잔잔하네요, 이제. 맞죠? 그래서 물결을 놀라게 했네요. 햇빛은 왜 금색이 되었죠? 저녁이니까 그렇죠. 저녁 노을. 그죠? 그래서 노을이 뻗치니까. 자, 얘 지금 뭘 보았습니까? 처음에 물결 보았죠. 그 다음 본 게 뭐죠? 노을을 보았죠. 맞죠? 노을은 무슨 색? 빨간색이죠. 붉은색입니다. 설마 노을도 못 봤다 하진 않겠지? 자, 붉은색입니다. 제가 감나무 못 보고선 제가 이해를 하고, 감나무가 어느 계절에 열리는지는 난 이해를 했지만, 그 용서를 할 수 있지만, 선생님, 노을이 뭐예요? 자, 그런데 빨간 노을을 보고 뭐라고 상상하는가 하면은, 하늘에 있는 누가, 신선들이 뭘 만든다고? 약을 만든다고. 불을 조절하여 온갖 곡식을 부엌에서 끓이는 듯하다라고 얘기하죠. 왜 이런 상상을 했을까요? 이것도 직유 아닙니까?
그만큼 뭐다? 노을 색깔이 붉다 이거죠. 이쁘다 안 이쁘다 그렇다면 이쁘다라는 얘기겠네요. 그죠? 어쨌거나 이건 뭐다? 상상이었습니다. 이까지 아침에는 잔잔했는데 저녁 때니까 부글부글 뭐 바람 불고 하더만 노을 지기더라 이까지죠. 그러다가 갑자기 수군 100만이 고깃밥이 되었으니 이게 갑자기 뭔 말이야? 자,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이 백상루가 어디 지어졌는가 하면은 예전에 청천강에 만든 누각이에요. 선생님, 청천강 어딘지 모르는데 전 낙동강밖에, 그거는 제가 용서합니다. 또 왜? 청천강은 북한이거든요. 이해합니다. 자, 근데 청천강 하면은 옛날에 이게 옛날 이름이 뭔 줄 압니까? 이게 청천강이 살수였거든요. 살수 하니까 떠오르는 얼지문덕이 떠오릅니다. 살수 대첩. 그래서 수나라 수군은 그렇다면 수나라 군대 이 말입니다. 수나라 군대 100만이 고깃밥이 되었으니 요거는 뭐가 떠오른 겁니까? 살수 대첩이 환기되었던 거죠. 맞습니까? 왜요? 장소가 같으니까. 과거의 기억과 현재가 중첩된 거죠. 아까 가글에서 읽었습니다. 그죠? 아하, 과거가 중첩되었네. 이제 뭘 보고? 살수를 보고, 청천강을 보고. 자, 봐봐. 지금 현재 물결이 어때요? 너무나 거세죠? 잠깐만요. 노을은 왜 그래 빨개요? 노을은 왜 그래 빨개요? 하늘나라에 된 신선들이 약 만든다고 불을 지피가지고 뭐하다? 빨갛다라고 이유를 설명했지. 그렇다면 물결이 왜 이렇게 놀래죠? 설명합니다. 고구려 때 수나라 군대 100만 명이 여기서 뭐했다? 고깃밥이 되었다가 무슨 뜻이죠? 죽었다는 얘기죠. 수장되었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조수의 성난기운, 밀물과 썰물의 성난기운, 어느 곳이 잠잠할까? 요 말이 뭐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왜 이것에 대한 이유죠, 이제. 이 말이 이해되었습니까?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죠. 정리합시다. 저물역의 본거는 지는 뭐다? 두 개죠. 뭐하고 뭘 보았습니까? 새 네모친 거. 물결, 즉 성난 물결을 보았고, 둘째 뭐다? 빨간 노을을 봤죠. 빨간 노을인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묘약을 만든다고. 맞지? 그 다음에 왜 성난 물결입니까? 수나라 군사들 여기서 너무 죽어가지고. 맞지? 그들이 원통한 기운들이 아마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조수의 성난기운 어느 곳이 잠잠할까 했습니다. 이거 고1 수준이네요. 표현법 뭐죠? 설의법이죠. 무슨 형식입니까? 의문 형식으로 뭐 했습니까? 설의했죠. 어느 곳이 잠잠할까라는 얘기는 어느 한 곳이 잠잠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모든 곳이 잠잠할 리가 없다죠. 자, 이러한 얘기를 강가에 있는 일곱 불상, 우리는 모릅니다. 아마 백상루라는 이 누각 근처에 뭐가 있는 모양이야? 7개의 불상이 있는 모양이겠지. 뭐 그냥 얘네들은 아는가 모르는가 이라고 있네요. 그죠? 맞죠? 아는가. 이거를 아나 모르나 라고 뭐하고 있다? 안타깝고. 이것도 설의법이죠. 자, 그러면서 무슨 감상이 나오는가 하면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수군 100만 죽었죠. 산수는 그대로입니다. 뭐가요? 청천강 주변의 경치 그대로인데 슬픔은 뭐다? 끝이 없다 했는데 뭔가 중요한 그 끝에 이 부분. 형광펜 칠해볼게. 자, 그렇다면은
뭐죠? 이거는 뭐예요? 사람은 죽어도 자연은 그대로다. 많이 나온 거 맞냐 안 맞냐? 뭐와 뭐의 대립입니까? 자연사와 인간사가 대립이 되었지. 어느 게 그대로인 겁니까? 자연사가 그대로고 불변이제. 인간사가 뭡니까? 가변이고 순간적이잖아요. 이렇게 대립시킴으로써 뭐를 더 강조한 겁니까? 슬픔을 더 강조한 표현법이 되겠죠. 사람은 죽어도 산수는 그대로니 슬픔이 더 그지없다. 슬픔을 강조한 그런 표현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올 만하죠. 그렇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장면이 또 하나 끝났습니다. 너무 쉽죠? 그치? 아침 되니까 아침에 뭐다? 물결 지기더라. 기분 가볍다. 저녁 되니까 물결 더럽고 노을이 뻘겋네. 노을 뻘건 이유는 이것 때문이고 물결 생 것은 이것 때문인데 참 인생이 참 더덥다는 것을 느낀다. 됐죠? 앤드리스 슬픔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화자는 지금 여기 왜 왔는가 하면은 이 백상루라는 이 청천강에 왜 왔는가 하면은 영위사라는 관직으로 왔습니다. 영위사가 뭐냐면은 조선시대에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여 대접하던 임시벼슬이니까 청천강이 어디쯤 있는 줄 알겠죠? 바로 국경 근처에 있었겠죠. 그지? 그러니까 중국의 그 당시 그러니까 명나라겠죠. 명나라의 사신이 오면은 먼저 그들을 맞은 곳이다. 맞이하는 곳이죠. 맞죠?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로 왕이 못 가니까 대표로 간 거 아닙니까? 영의사로 예 갔습니다. 그렇게 예 갔습니다. 했더니 어른 아이 17이 내한테 찾아온다는 약속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신기했겠죠. 그지? 해서 내보고 영의사님이라 하겠니? 아니면 아저씨라 하겠니? 아마 아저씨라 아저씨 어떻게 왔어요? 아저씨 깎아 좀 주세요.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얘는 지금 고향에 있어요. 고향 떠나 있어요. 고향 떠나 있죠.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정회를 떨쳐내면 어떠한가 해서 지금 아마 어른 아이 17은 어디 사는 사람 같아요? 이 고을의 백성들이겠죠. 맞습니까? 이 청천강 주변의 백성들이겠죠. 그들이 허물 없이 이런 관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도 합니까? 사사로운 얘기를 주고받겠죠. 그랬더니 나름대로 뭐가 좀 풀린다. 나그네로서의 그런 수심이 좀 풀린다. 떨어내면 어떠한가. 그래서 본인이 뭐 했습니까? 여보시오들 옛날의 태평성대가 기억납니까? 라고 물으니 자, 선생님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하는데 이 작품의 발표 시기를 보세요. 언제입니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거는 전쟁 직후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세요. 한때의 태평성세는 전쟁 이전이죠. 그거를 대충 물어보니 지난 일이 아득하여 자체만 남아 너거 고생스러운 일이 많을 때는 시간이 후다닥 가요? 아주 느리게 가요. 아주 느리게 가잖아요. 지난 일이 아득하여 자치만 남았도다. 뭐합니까? 영탄하고 있네요. 이제 참 뭐하다 쓸쓸하다 이거죠. 자, 전쟁 직후입니다. 지금 상당히 참혹하겠죠. 그지? 그래서 나중에 태어나 바람결에 술잔을 기울이고 지는 여기서 뭐 할 뿐입니까? 아무런 것도 못하고 전쟁에 참여도 못했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뭐만 할 뿐입니까? 바람결에 술잔만 기울일 뿐이죠.
못다 푼 시름이 갈수록 새롭구나라고 얘기합니다. 자, 화자의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되네요. 또 이제 어느 정도 전쟁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가 되었고 맞지? 정사가 안정되어 좋은 제도가 시행되니 백성들이 이제 편안하여 과거에 뭐다 난리를 이제 잊었구나죠. 선조대왕이 뭐였습니까?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금이 환궁하여 새로운 역사 중흥을 여시니 가득 찬 티끌을 내일이면 다. 자, 가득 찬 티끌이 뭘까요? 뭘 뜻하는 거죠? 전쟁의 참혹한 참상을 얘기했겠지. 전쟁으로 인한 폐해가 아마 이렇게 가득 찬 티끌로 얘기되었겠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찾아왔습니다. 맞죠? 했더니 백성들한테 이제 전쟁 전의 얘기를 물으니까 자기가 좀 슬퍼졌습니다. 맞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금 뭐 한다. 빨리 임금이 빨리 나름대로 정상화 궤도에 들어섰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천자가 현명하여 우리를 살펴 양호를 보내시니 천자는 누굽니까? 명나라입니다. 명나라 황제를 얘기하고요. 전쟁 때 명나라가 우리에게 군사를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신을 중용하여 중용한 사람은 누굴까요? 임금이겠죠, 이제. 맞죠? 나를 어디로 영의사로 중용해서 가라 하여 나란 일을 걱정해서 이거 뭡니까? 이 부분부터는 이제 과거 상황이죠. 처음 어디 한양 땅을 떠나왔습니다. 언제 떠나왔습니까? 봄에 떠나왔네요. 봄옷을 갓 만든 언제였다? 3월 초하루에 고향을 떠나왔네요. 근데 지금 언제 되었다 벌써? 가을이 되었습니다. 임금께서 내보고 얘야 네 영의사로 가거라 맞지? 그래서 3월 달에 출발했는데 벌써 지금 여기 온 지 얼마 되었다? 가을이 되었다는 얘기죠. 5달이 넘었네요. 봄을 뜻하는 계절감이 봄옷이고요. 가을을 뜻하는 계절감이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나오네요. 꽃 피고 지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 뽕도 거두고 삶도 거두고 곡식도 성숙하여 5달이 넘었으니 귀뚜라미 우는 소리에 가을이라 놀랐네. 행장을 만져보고 이제 무슨 날짜 기다립니까? 다시 한양으로 돌아갈 날 기다리겠죠. 그래 돌아간 날을 헤아리니 몇 날 어느 날에 채찍을 재촉하여 갈까? 새벽에 꿈이 많으니 갈 길 멀까 하노라. 뭡니까? 고향에 돌아가는 날짜가 정해졌나? 아직 안 정해졌나? 아직 안 정해졌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뭡니까? 그립다. 뭐가요? 고향이. 빨리 가고 싶다. 대충 이런 말들이죠. 맞지? 자, 그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장면들 잘 끊어졌습니까? 됐습니까? 자, 34번은 정답 2번이고요. 감각적 좋죠? 35번 예찬하지 않았습니다. 자, 문제는 제가 풀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시 복합 현대시 하나, 고전시가 하나 이렇게 수업 끝냈습니다. 자, 이제 글의 종류가 고전소설이네요. 옥주호연이라는 고전소설입니다. 옥주호연. 호연이란 말은 좋을 호자에 좋은 인연이다 라는 뜻이네요.
옥하고 굿을 주자. 옥과 명주입니다. 그래서 옥은 남자를 뜻하고 옥은 여기서의 남자 3명입니다. 삼남이고요. 주는 여기서 나오는 삼녀가 나옵니다. 이 삼남 삼녀가 서로 인연을 맺는 그런 소설입니다. 보옥을 받는 꿈을 꾸고 태어나가지고 태몽이 그래요. 그래서 옥이고요. 삼남을 낳았고요. 그 다음에 명주 꿈을 꾸고 태어나서 삼녀를 낳았거든요. 이 세 쌍이 서로 인연을 만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옥주호연이라는 이 소설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 주인공들이 억압적인 섬유에서 개척해 나가는 소설이다 이랬네요. 여성 주인공이 있다. 이거 중요하죠. 첫 번째, 여성 주인공이 있다. 그들이 주체적이라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들이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남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남장을 해서 공적 영역으로 나갈 수 있게 하죠. 근데 남장은 징벌의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체 탄로에 대한 위험과 불안을 동반하고요. 그러나 여성 주인공들은 밝혀진 이후에도 성취를 인정한다는 얘기네요. 자, 여러분들, 이와 같은 여성 소설은 대표 소설이 홍계월전이라는 소설이 여기서도 남장이 나옵니다. 홍계월전이 나오는데요. 이거 여성 영웅 소설을 읽으려면은 홍계월전을 좀 꼼꼼히 읽어보면은 웬만한 여성 소설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홍계월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작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자, 선생님 어떻게 있는가 보세요. 고전소설 공간적 배경 네모했습니다. 어디 있다? 남촌 땅에 이업이라는 사람 아들 형제가 갓 과거 시험에서 급제함을, 자, 일단 중심사건 이업이라는 사람의 아들 형제가 있는데요. 과거 시험에서 다 뭐 했습니까? 급제했네요. 그거를, 자, 주어에 해당하는 인물은 유생이네요. 유시성을 가진 선비입니다. 듣고 이업을 보고 축하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마누라 왕씨한테 말하기를, 이업을 일컬어 말하기를, 아따씨, 남은 팔자가 희게, 여기서 남은 누구죠? 여기서 남은 누굽니까? 이업이죠? 야, 이업 저 친구는 팔자가 희귀해서 두 아들이 한 지방에서 높은 지위를 얻어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왜요? 아들 형제가 같은 과거 시험에서 급제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찌하여 쓸데없는 세 딸을 두어 밤낮으로 걱정을 하는고 하니까 지금 뭘 걱정합니까 지금? 재주 없음을 걱정하나? 아니가. 재주 없는 것을 걱정합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뭐라는 걸 걱정한다 그냥? 여자아이라는 것을 걱정하죠. 쓸데없는 세 딸을 두어 이거지. 우리도 만약에 뭘 두었다면? 아들을 두었다면 우리도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것인데 하니까 이 이업이라는 사람의 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남아 선호 사상, 즉 보기에 나왔던 무슨 가부장제의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자, 누구에 대한 얘기다? 유생이라는 사람이 이런 남아선호 사상, 가부장제에 부속되어 있다. 우리는 알 수 있네요. 자, 누구랑 누굽니까? 지금 이업과 누구다? 유생이죠. 이업에서는 지금 아들이 있었고요. 유생에게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죠? 얘네들이 전부 다 급제했네요. 아들은요. 하고 슬퍼할 때 이제 시녀 춘행이, 자, 이제 춘행이 등장. 주어에 해당하는 인물은 동그라미 긋고 있습니다.
춘행이 곁에 있다가 웃으면, 시녀라는 게 나오는 거 보니까 유생 집안도 잘 사는 집안이죠? 웃으며 말하기를, 우리 새 소전은 나중에 우두머리 대장이 되려고 매일 무예를 숭상하오니, 허허허허허, 참네. 허허이 참네. 이거 남자가 해야 될 일이가 여자가 해야 될 일이가? 남자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여자가 일한다 하지, 그자? 큰일 날 말이지. 누구한테는? 유생이 말 들으면 큰일 나겠지? 뭐라고 저놈의 딸들 다리 몽둥이를 째려 부숴부터 이러네. 오래지 않아 큰 화가 미칠까? 근심하나이다. 하거늘 유생이 크게 놀라 말했습니다. 내가 전에 이 일을, 자, 이 일이 뜻하는 게 뭘까요? 위에 있는 얘기죠. 무술 훈련 하지 마라 이거죠? 이 일을 엄히 금하였는데 끝내 듣지 아니하면 틀림없이 이것들은 부모를 죽이고 우리 가문을 망하게 할 자식이다 이거죠. 차라리 내 뭐 하겠다. 그 중에 하나를 죽여서 둘을 징계하겠다. 일벌 100개 하겠다 입니다. 이때까지 미뤄보아서 유생의 성격상 진짜 하나를 죽일 것 같죠. 맞습니까? 자, 가부장적 태도에 매우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다 했습니다. 하며 봐라, 맨정신 아니네요. 취중에 분노를 걷잡지 못하여 이제 말 들고 칼을 들고 어디로 갔습니까? 후원 누가 있겠습니까? 뒷뜰에 딸 셋이 있겠죠. 들어가니 왕씨가 나오네요. 이제 또 왕씨가 울면서 말하기를, 여보. 자, 울면서는 왜 울면서 할까요? 이게 바로 엄마의 정이겠죠. 어린아이의 상스러운 놀이를, 자, 어린아이의 상스러운 놀이라고 보세요. 같은 행위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 남자는 뭐라고 대합니까? 저 행위는 뭐다? 부모를 죽이고 망하게 할 행위다. 그 다음 엄마는 뭡니까? 그냥 재밌는 놀이에 불과하다 이거죠. 자, 왜 이렇게 재밌는 놀이에, 상스러운 놀이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까? 딸 자식을 살리기 위한 거죠. 그거를 큰 일로 삼아서 부녀의 천륜을 끊고자 하니 어찌 사람이 참아할 바입니까? 그래서 잠깐 화를 멈추시고요. 내일 친척을 모아 의논하여 처리함이 마땅합니다. 하며 여러 가지 말로 애걸하니 유생이 잠깐 화를 낮추고 모두에게 엄하여 분불하여 가문 밖으로 이 일을 누설하지 말라. 쪽팔린다. 부끄럽다. 우리 가문이 부끄럽다. 하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까지 장면 하나 끌으면 되겠네요. 이까지 중심사건 뭡니까? 유생이 자기가 아는 이업의 아들 형제가 출세했다는 걸 듣고, 안 그래도 좀 성질이 나가 있는데 지한테는 뭐밖에 없어서 딸밖에 성질이 나 있는 상태에서 딸이 빌어먹을 침선을 하지 않고 여자로서 할 일을 하지 않고 뭐 한다는 얘기를 듣자, 무예를 한다는 얘기를 듣자 분기탱천 하나를 죽이겠다고 아드득 발악하다가 마누라의 만류에 겨우 진정함. 맞죠? 자, 이때 새 소저가, 자, 등장인물들 유생 나왔고요, 춘행 나오고요, 왕씨 나오고 이제 새 소저 나옵니다. 인물들의 관계 잘 챙겨주세요. 새 소저가 저녁 문안 인사를 드리러 들어오다가 이 기미가 뭐죠? 이 기미가 뭐죠? 저 아버지가 그저 우리 중 하나를 죽이러 온다는 것을 알고 크게 놀라 얼굴빛이 변하여 도로 침소에 들어와 서로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우리 대인의 자, 여기서 대인은 누구를 뜻하죠? 아버지겠죠? 우리 아버지의 성격이 진짜 급한데 우리가 한 번 죄를 범했나 두 번 범했나? 이제 두 번이죠. 그 전에 얘기를 했잖아.
내가 전에 이 일을 언급했는데. 맞죠? 또 했으니까 두 번 아닙니까? 일단 두 번 죄. 여기서 죄가 뜻하는 게 뭐죠? 무술 훈련이죠? 범하였음에 반드시 용서하지 아니할 거다. 만일 우리 자매 중 하나를 죽이면 사람으로서 인류는 어지러워지는 거 맞지? 부모의 너그럽고 인자한 큰 떡은 아마 그림의 떡이 될 것이고 화중지병이랍니다. 그림의 떡, 화중지병. 자, 정리합시다. 우리 자매 중 하나를 죽이시면 마지막 뭐다? 누구에게 누가 된다? 우리가 살고 싶다가 아니라 부모님에게 덕이 누가 된다는 얘기. 부모님이 덕을 상실한다는 얘기고 또 우리들 셋이 또 인간 세상에 태어나면 틀림없이 하늘의 뜻이다 이거죠. 자, A, B. 하늘의 뜻이 그러니까 어찌 평범하게 보잘것없이 규방을 지켜 그저 늙을 수 있겠는가? 저 여자의 일보다 맞지? 잠깐 자 그래서 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까지가 뭡니까? 근거지. 근거 A, 근거 B. 근거 A가 뭡니까? 우리가 죽으면 부모가 뭐 하게 된다? 부덕하게 된다. 그렇다면은 뭐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효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큰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둘째, 우리가 이렇게 순서별로 태어났나 아니면 새 쌍둥이로 태어났나? 쌍둥이로 태어났거든. 우리가 셋이 동시에죠. 동시에 인간 세상에 태어난 것은 틀림없이 이거는 하늘의 뜻일 것이다. 그래서 뭐다? 효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뜻을 강조하죠. 천을 강조하죠. 맞죠? 그렇게 근거로 삼아가지고 우리는 뭐 하겠다 이제? 부모설화를 떠나겠다 이거죠. 뭐를 결심합니까? 가출 청소년이죠. 이제 가출을 결심합니다. 하늘이 명한 임금을 도와 우리는 뭐한 뒤에 공명을 이룬 후 금의 환영하여 부모를 만나자는 얘기죠. 여기서 벌써 눈치 깠습니다. 공명 이루기 위해서 얘네들 뭐가 필요하죠? 이제 이 순서가 남장을 해야 되겠죠. 맞지? 뭐 이제 솔직히 여자로서는 어린 반프로시 말 아닙니까? 그죠? 남장 모티프가 나올 것 같네요. 자, 이때 자 벽주라는 애가 나오네. 이제 벽주. 벽주니까 끝 글자 뭐죠? 주네요. 그죠? 자, 옥주, 호연이라고 했지. 자, 주는 여자 셋을 얘기한다 했습니다. 벽주가 말하기를 언니의 말씀이 가장 유쾌하지만 언니 만약 우리가 공명을 못 이루면은 다시 부모를 만날 것이나 그렇지 못한다면은 세상에 버려진 사람이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언니 우리 깊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라고 있죠. 대단히 뭐하다. 벽주는 신중한 성격이고요. 그리고 현실적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 위의 대사는 누구냐 이거죠. 위에는 대단히 무슨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진취적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인물 아닙니까? 여자가 감히 뭐한다? 부귀공명 이룬다 하니까. 맞죠? 누굴까 이거죠. 했더니 누가 나와요? 이제 자주가 나오죠. 됐습니까? 자주는 뭐하고 있습니까? 무견부답이니 명주가 말하기를 이랬죠. 이제 여자 셋 다 나왔죠? 자, 그렇다면 위에 나오는 시커먼 이거는 누구 대화일까요? 요거는 이거는 명주가 말했습니다. 명주의 성격이 진취적 태도고요.
벽주가 신중하고요. 자주는 무견부답이라 했으니까 아무 말 없는 거죠. 상당히 소극적 아이 같습니다. 여기서는. 혹은 뭐다? 수동적이죠. 현재로서는 그래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건 정말 중대사 맞습니까? 맞습니까? 셋이 가출해가지고 남자 돼가지고 부귀영혼을 시작한 명주가 말하기를 얘야 옛사람이 말하기를 아마 명주가 큰언니겠네요. 큰 일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소소한 의심을 아니한다 하나님. 우리가 무단히 사화를 당하여 부모님께 허물을 끼치는 것이 또한 불효다 이거고. 우리가 비록 여자이나 또한 하루에 함께 태어났으니 10년 기한한다면 정한 소원을 이룰 것이니 언니 하니까네 지금 이래 되네요. 유해치 말고 한마디로 결단하셔라 보니까 이 자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명주가 나오고요. 그 다음 벽주가 나오네요. 이게 큰딸, 둘째 딸, 셋째 딸이 되네요. 했더니 소극적 수동적이 알았던 자주 보고 명주가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자주가 말하기를 일이 이와 같이 되었으니 나도 뭐 하겠다? 나가기로 정할 것이나. 그렇다면 여기 나왔던 자주의 성격이 소극적 수동적은 아닌 것 같죠? 맞죠? 자주는 지금 누구 말까지 다 듣고 명주 말과 벽주 말까지 다 듣고 결정하는 인물이죠. 장녀로서의 충분한 어떤 덕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이 이와 같이 되어서 나도 뭐 하겠다? 나가기로 결정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께 인사를 어떻게 하겠는가 했더니 명주가 말하기를 남자라도 출입에 가는 것을 고하나니 하물며 우리는 여자의 몸이라 거취를 분명히 합시다 하고 세 사람이 이제 뭘 남깁니까? 편지를 남기네요. 그거를 정자에 걸어두고 남자 복장으로 바꿔 입은 후 이해됐죠? 뭡니까? 이제 남장을 합니다. 얼마간의 여행 경비를 가지고 밤중을 지나 담을 통해 달아났다 이거네요. 이까지 장면 끝이죠. 자, 장면이 중심 사건 뭐였습니까? 세 자녀가 가출했다 이거죠. 이제 세 여자가 가출했습니다. 집을 떠난 세 자매는 길에서 최완 삼형제를 만났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업이 아니고 최완 삼형제죠. 이제 삼녀가 누구를 만났다? 삼남을 만났습니다. 이 커플 좋네요. 그죠? 삼녀가 삼남을 만나 어형제를 맺고 어형제를 맺었네요. 그죠? 서로 잘 어울렸네요. 그죠? 그래서 함께 무예와 학문을 익혔습니다. 이후 6사람은 전란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 세 자매는 높은 벼슬을 받아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까지 누구 말대로 되었습니까? 명주 말대로 되었죠. 자, 이제 누구 나옵니까? 임금이 나옵니다. 또 임금이 연못가에서 잔치를 베풀어 문관과 무관의 모든 신하를 모으시고 임금의 엄마인 태우와 임금의 마누라인 황후가 내전에 앉아서 육궁의 여러 여인들과 비빈과 대신 명부를 불러서 즐겼다. 그냥 몰라도 되죠. 얘네들 뭐 했다? 즐기고 있는 어디서? 연못가에서. 궁궐 연못가에서 잔치를 베풀어 즐기고 있네요. 이때 상이 연꽃을 구경할 때 문득 최완 등과 자주 등 총 몇 명입니까? 6명이죠. 명하기를 집이 지난날 연못에서 연꽃이 만발했을 때 어린아이들이 물에 들어가 헤엄치며 물장난하는 것을 좋게 여겼다. 자, 옛날에 물장난이 보기 좋더란 얘기예요. 경들은 절강 사람이라 반드시 물고기회를 잘 만들 것이니 이 말이죠. 니는 부산 사람이니까 회를 좋아할 것이다. 그러니까 니 수영도 잘하겠지 이거제. 그러니까 지금 연못에 자,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연못에 들어가 고기를 잡아 마음을 즐겁게 하라 했습니다. 지금
이 말 뭐예요? 여자들 보고 뭐 해라? 들어가라 이거죠. 그렇다면은 옷이 젖으면요? 여자인 게 들통나겠네요. 왜 뜬금없이 이 임금이 이런 얘기를 해? 하니까 남자들은 술이 반쯤 취해서 흥이 높았기에 기쁘게 어머나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가고자 하되 자주등 맞죠? 자주등 왜 자주등입니까? 여자죠. 망연하고 황공하여 땅에 엎드렸습니다. 상이 계속 뭐합니까? 재촉하죠. 이제 누구까지 엎드려요? 명주까지 엎드려서 말하기를 지금 폐하께서 큰 자리에 오르셔서 마땅히 요 임금과 순임금의 다스림을 본받아 백성을 사랑하며 자, 요 임금과 순임금은 태평 성대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지금 태평성대란 얘기죠. 그렇게 백성을 사랑하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란 일을 부지런히 하셔야 할 텐데 까지 무슨 업무를 해야 된다? 지금 폐하는 공적인 일을 하셔야 되는데 어찌 사적인 놀이, 자 공적인 일에 집중해야 되지 왜 사적 놀이 하느냐 이거죠. 이것들 사약 먹으려고 뒤진 그리고 뭐라 합니까? 왜 노년약 국사를 생각하지 않느냐 이거죠. 이거는 결국 뭡니까? 우리는 못 벗겠다 이거 아닙니까? 신은 결코 나서지 않겠습니다 하며 말투가 씩씩하였다. 자, 근데 이 부분 중요해요. 왜 이런 말을 할까? 자, 요거는 누구의 내면 생각이다? 임금의 내면 생각이죠. 임금이 자 봐라. 방금 명주의 이 말을 보통 사람 들었으면 어떻게 했겠노? 전혀 저 사람의 목을 쳐라 니가. 그런데 어떻게 들었다? 아름답게 여겼네. 그러면서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뭐를? 이뻐하는 것을. 엄청난 말이 나왔다. 이 세 자매의 본적, 뭐를? 아이덴티티. 뭐라는 사실을? 그렇다면은, 이로 미뤄보아. 왕은 알고 있다는 얘기지. 이 엄한 명령을 내리시기를 허허이 신하가 되어 임금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여 짐에게 피해를 줌이 가히 옳다하랴. 이거는 일부러라는 거죠. 했더니 이제 자주가 큰 언니죠. 모자를 벗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폐하께서 지금 온 세상의 부모가 되어 충성스러운 신하의 간함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장차 이것들 미친 이라죠. 하고 눈물이 비어들으며 슬피 울었다. 또 나오네요. 상이 또 뭡니까? 거짓으로 화난체 하면서 왜 이거 현관문 치는 줄 알겠죠? 화난체 하면서 무사라 하여금 나왔습니다. 세 사람의 옷을 벗겨 물에 넣어라 하시니 무사가 명령을 받들어 시벨이 달려들어 세 사람의 옷을 벗기려 하였다. 왜 그럴까? 상이 그걸 정체를 밝히려고 하는데 왜 이럴까? 스스로 얘기하기를 원하겠죠. 그래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이런 건 지금 압박술이죠. 그죠? 압박술입니다. 지금 보니까 트럼프가 잘하고 있죠. 빌어먹을. 100배 올려! 빌어먹을. 자, 그런 거 비슷하네요. 자, 세 사람이 옷을 벗기, 이제 얼마나 당황합니까? 이에 이르러서 세 사람이 피하지 못할 줄 알고 허둥지둥 하다가 빨리 사모와 그 다음에 관복을 벗고 엎드려 죄를 청합니다. 그랬더니 또 상이 거짓으로 놀라시며
경의 죄를 청하는 바 너가 그대로 밝혀라 이라고 했죠. 너가 정체를 밝혀라 이거죠. 세 사람이 울면서 말하기를 저희들이 천지를 속여 여자가 남자로 변장한 죄 있사오니 지금에 와서 어찌 끝까지 속이리까. 이제 비로소 뭐합니까? 실토를 했죠. 이 부분 아까 보기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한편 남장은 국가적 질서 아래서 징벌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약점이다 라고 했죠. 하고 전후 사연을 낱낱이 아뢰었다. 상이 듣기를 마치고 웃으며 말하기를 오늘 경들의 속마음을 들었으니 진실로 기이한 일이로다. 짐이 저번에 이제 나왔네요. 왕은 그 전에 알고 있었다 몰랐다? 알고 있었네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기를 바랄 때 바바바바바 높은 벼슬을 받았죠. 이때 전쟁에서 이렇게 받을 때 자기 명을 다르게 했다. 자기를 줄 때 자기 명을 다르게 했다라는 걸로 미루어보아 아마 여성에게 어울리는 직함이었을 것이다죠. 뭐 쌍용금이라면 뭔가 쌍용후 쌍용백작 우리가 하는 자기는 서양으로 따지자 쌍용백작이라면 뭔가 남자 같는데 뭐 자봉 뭐 자봉공작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여자 같잖아. 그렇게 알아줬다 이거죠. 오늘 이 행동은 자, 내가 이렇게 한 이유가 나옵니다. 나의 이 행동은 경들의 본적을 조정의 모든 벼슬을 하여금 명백히 알게 했다니. 와, 의도가 있네요. 너희들을 골탕 먹인 게 아니라 첫째 뭐 하겠다? 명백히 다 알도록 했다는 얘기죠. 그러고 난 뒤에 너희들 벼슬이 뭐한 것을 정당한 것을 얘기했다 이거죠. 그래 대사를 행하고자 했다. 명백히 알게 한 건 됐죠. 그 다음 대사를 행한 것은 뭡니까? 바로 여기 있죠. 그러나 여성 주인공은 정체가 밝혀진 대로 자신들의 성취를 인정받게 하니까 얘네들은 국가를 위해서 여전히 일을 할 수 있겠죠. 경들이 비록 지혜가 원대하나 어찌 나를 속이겠노 하고 시중드는 사람을 태우기 안에 태우가 즉시 부르라고 명하셨다. 세 사람이 비단으로 만든 도포와 옥으로 장식한 띠를 갖추고 궁녀를 따라서 자 봐봐라. 비단으로 만든 도포와 옥으로 장식한 띠니까 여전히 뭐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자귀를 유지하고 있죠. 신분이 강등 안 됐습니다. 궁녀를 따라서 장춘전에 이르러서 네 번 절하니 태후가 황후가 얼굴을 본저 이제 남장을 풀었고요. 세 사람의 아름다운 용모와 민첩한 기질이 더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황후가 기쁘게 자리를 내어주고 칭찬하기를 경이 규중의 여자로 만군 중에 그리 행동하여 나라의 공이 크니 자, 아름답다. 은혜 감사했다. 이렇게 작품 읽으면 되겠죠. 옥주 호연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작품은 칠산리라는 글의 종류가 뭐죠? 극이네요. 극입니다. 자, 칠산리는 어머니의 포용적 사랑을 통해 자, 어머니의 포용적 사랑 이 작품의 주제고요. 6.25 전쟁으로 인한 상처의 치유 가능성을 전쟁으로 인한 상처의 치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작품이라. 칠산리라는 공간은 이념 갈등을 아픔을 간직한 곳이고 낙인으로 작용하고요. 이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옛날에 연좌제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동시에 칠산리는 이념을 초월하는 것이고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네요. 자, 칠산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25 전쟁 시기, 자,
사회 환경의 맥락은 6.25 전쟁 시기입니다. 작품 감상에 대해서 사회 문화적인 맥락은 6.25 전쟁입니다. 칠산리에 사는 갓난어미는 거두어 보살피니까 이분이 바로 뭡니까? 어머니죠. 친아이들이가 아니가 아니죠. 양아로 들었죠. 빨갱이의 자식이란 이유로 버림받았던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지만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죠? 이 아이들은요. 연좌제 적용돼 가지고 결국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건 어머니의 진짜 크나큰 휴머니즘이죠. 아이들은 자신을 위해 희생했던 이러고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네요. 갓난어미의 무덤을 칠산리를 떠난 후에도 찾습니다. 그런데 갓난어미의 무덤을 옮긴다 라는 공고가 나자 자식들은 면사무소로 모이고 형사들은 자신들이 쫓는 사상범이 무덤 이장과 관련하여 칠산리로 올 것이라 정보를 입수하고 칠산리로 향한다 하니까 사상범을 쫓고 하는 걸로 미뤄보아 뭐 더 있습니까? 지금 이데올로기 갈등도 아직 있는 거죠. 자, 면장. 지금 칠산리에 양순한 백성들만 남아 있습니다. 면장 왜 이런 말 하죠? 형사들이 지금 꼬롬한 사상범 잡으러 왔잖아. 공산주의자. 그랬더니 면장으로서는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칠산리에는 양순한 백성들만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항별이죠. 그런데도 빨갱이 소굴이었다면서 칠산리 출신이라면은 혼사길도 막히고 출세길도 막히고 살길마다 막힙니다. 실제로 취직을 하려고 해도 신원조에 걸려 안 되거든요. 이런 거 잘 이해가 안 되죠. 70년대, 80년 초만 해도 이랬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가 언젠데. 자, 당시 연좌제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의 폭력성, 폐해가 드러났습니다. 사돈 8촌까지 다 안 됐어요. 끝까지 따라다녔거든요. 저 사람의 삼촌이 아직 북한에 있다. 이라면 육사에 절대 합격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실 이해는 되죠. 솔직히. 그랬다가 얘가 혹시 빨갱이였다면 그 당시 생각에. 사실은 난리를 일으킨 건 칠산리 사람들이 아닌데 온갖 피해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것이죠. 라고 얘기하죠. 칠산리를 좋게만 말씀하시는군요. 나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젊은 면장님, 저희가 잡으려 가는 놈 칠산리 출신입니다. 어디 칠산리가 그렇단 얘기예요. 이건 젊은 형사 얘기. 상상을 해야 된다. 늙은 형사. 지금 면사무에 와 있는 자들도 그렇죠. 면사무에 와 있는 자들 누굽니까? 여기에 누구도 포함됩니까? 갓난어미의 무덤을 옮기는 이 자식들도 포함되죠. 그렇죠. 빨갱이의 자식들이라 모두 위험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거죠. 맹목적인 뭐가 드러납니까? 적대감이 있죠. 맹목적으로 싫어합니다. 선입견이죠. 확정 편향입니다. 확정 편향이에요. 아래 정자. 확정 편향, 선입견, 맹목적 적대감. 빨갱이 자식들은 모두 다 위험합니다. 이거죠. 칠산리 주민들은 그런 빨갱이 자식들 우리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도 피해만 입고 있기 때문이죠. 칠산리 골짜기에는 그들 어머니의 무덤이 있어서 찾아오곤 하는데 주민들은 그들이 오는 것마저 꺼려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이번에 자동차 길을 내는 기에 그 무덤을 옮겨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주민들 또한 뭡니까? 아주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 말이 이해된다. 주민들 또한 누가 오는 걸 싫어합니까? 이 12명의 아이들 오는 것을 싫어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예 뭘 옮기자? 무덤을 옮겨버리면은 얘네들이 올 일이 없으니까죠. 그래서 무덤 이장에 대단히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거겠죠. 자, 중략입니다. 이제 면장 난감한 표정으로 그럼 유감스럽지만 칠산리 주민들이 당신들 어머니 무덤을 파헤칠 겁니다. 무슨 뜻일까? 아마 우리는 무덤 안 옮기겠다라고 한 모양이야. 맞죠? 그러니까 난감한 표정으로 해가지고 무덤을 파헤칠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안 옮겨요. 그다음 무덤 없앨게요. 이 말 아니가. 맞죠? 즉 이 말은 강제로라도 무덤을 없애겠다는 얘기죠. 이 말은 뭡니까? 당신들이 이 마을에 찾아오는 일이 없게 하겠다죠. 했더니 장녀 성질머리 보세요. 더욱 강경한 어조로 그래요. 한번 해봐 이거죠. 그러나 면장님 이거 알아두세요. 그 무덤 옮기는 걸 반대하는 건 여기 있는 우리만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오지 못한 사람들, 오고 싶어도 막내처럼 올 수 없는 사람들 그 모두가 반대하는 거예요. 무덤은 결코 이장해서는 안 된다죠. 그렇다면 왜 장년을 일할까요? 무덤은 무덤이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된다는 무덤에 대한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무덤은 바로 뭐다? 본인에게는 절대적 공간이다 얘기겠죠. 자, 그랬더니 이제 봐라. 여기서도 이 12남매끼리 뭐가 있다? 갈등이 있죠. 차녀, 의심하는 태도로 고개를 흔든다. 난 여기 온 걸 후회해. 솔직히 우리 손으로 어머니를 옮겨드리고 그만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어. 이게 차녀 얘기입니다. 뭔가 회의적이죠. 장녀, 어머니 옮길 것이 어디야? 그리고 자식들은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고? 우린 각자 살고 있는 곳이 있잖아.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장녀는 결국 우리가 돌아갈 곳은 칠산리뿐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어머니, 이 장녀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무덤은 결국 뭡니까? 정신적인 고향이죠. 고향. 절대적인 장소. 됐습니까? 장녀에게 동자하면 이번엔 누구다? 차남이죠. 자, 이제 우리가 편을 먹어봐야 됩니다. 차남, 차녀, 요렇게 동그라미 편과 세모편 됐죠? 이렇게 나눠봅시다. 장녀에게 동조하며 옳은 말이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임시로 머물 곳에 있는 것이 지나지 않아. 사람은 마지막 돌아갈 곳 있어야 돼. 우리는 그곳이 칠산이고 어머니 무덤은 바로 그곳에 있어야지 하니까 칠산리의 의미 다시 볼까요? 자, 칠산리는 어떤 곳입니까? 이념을 초월하는 갓난한 이의 희생과 사랑이 실은 곳인데 이런 칠산리에 대한 집착이 지금 대단히 뭔가 강한 애들 둘이죠. 삼남. 삼남은 또 뭐다 이번에는 지긋지긋하답니다. 그것을 우리를 반겨주지도 않잖아. 우리가 칠산리를 아예 잊어버린 것도 나쁜 건 아니라고. 그렇다면 차녀보다 더 심한 건 누굽니다? 삼남이네요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갈등을 정리하면서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 오늘 여기 오지 않는 사람들은 칠산리를 잊은 거야. 장녀, 꾸짖는다. 너희들 많이 변했구나. 너희들 이제 어머니 자식이 아니야. 삼남, 대항하듯이. 왜? 나도 어머니 자식이야. 칠산리를 인생의 전부이냐 붙들고 있는 것이 자식들 할 일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장녀. 폭력이죠. 뺨까지 때립니다. 장녀는 대단히 지금 어떤 성격입니까? 독선적, 폭력적.
누구야? 또 누구지? 나와봐! 내가 죽일 거야! 내가 때릴 거야! 이거죠. 그죠? 아주 폭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다, 이거는. 이데올로기라는 이것이 결국 가족 간의 분열까지 조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맞습니까? 이렇게 조장하고 있습니다. 난 이런 분위기 싫어. 솔직한 심정을 말하면 자식도 아니라니. 그럼 누가 마음을 털어놓고 말할 수 있겠어? 자, 삼녀 두 손에 얼굴을 후느낀다. 싸우지 마. 무서워. 아주 심약한 애네요. 그죠? 우리끼리 싸우는 거 무섭다니까. 장남 삼녀 어깨를 감싸며 무서워할 건 없어. 우리 모두 어머니의 자식들이야. 오늘 여기 온 사람, 무슨 이유에서는 여기 오지 않는 사람, 그 모두가 어머니에겐 똑같은 자식이라고. 다들 마음을 진정하고 생각해봐. 아까 우리 이런 말 했었지. 이 세상 어디 가든지 칠산이와 같다고. 우리가 겪는 고통도 다를 게 없더라고. 우리가 모두 어머니의 자식이듯이 어머니가 계신 곳은 세상 어디든지 그곳이 칠산이야. 장남이 좀 뭔가 제일 합리적이죠. 장남의 대사. 이념의 대립 문제를 뭐로? 휴머니즘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자식들 하나둘씩 장남에 따라 무대 밖으로 나오고 무대는 면장이 남고요. 그는 책상 위에 있는 전화기의 수화기도 군청입니까? 여기는 월평리 면사무소입니다. 군수님 이제 끝났습니다. 연구자들이 방금 칠산리를 향해서 떠났어요. 자기들 손으로 무덤을 옮기겠답니다. 네네네네네. 아무 말씀 없이 그들의 어머니를 옮겨갈 수 있도록 남하겠다. 도와주겠습니다. 이라고 있죠.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하늘을 본다. 눈이 점점 더 쏟아지는군. 어머니가 세상을 뒤엎듯이. 자, 마지막 부분이 뭔가 있는 것 같죠. 어머니가 뜻하는 게 뭐였습니까? 위대한 모성애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마지막이네요. 칠산이라는 극문학이었습니다. 이강백 실험극 쓰는 작가죠. 자, 이제 현대소설입니다. 델러웨이의 창이라는 작품이에요. 보기는 뭐 읽을 만한 건 없습니다. 보기에서는 아마 요거 하나 실제 같은 가짜가 범람한 시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사내는 델러웨이에 대해 아는 이야기를 했다는 식으로. 자, 주어에 해당하는 인물은 사내입니다. 똑같습니다. 고전소설이나 현대소설이나 주어에 해당하는 인물 동그라미 치둬야 돼요. 델러웨이에 대해 아는 이야기를 다 했다는 신으로 손을 가볍게 흔들었다. 그리고는 나에게도 아하 시점이 1인칭이네요. 나에게도 복사한 델러웨이의 미지의 창 한 장을 주었다. 소설 제목이 뭐였죠? 델러웨이의 창입니다. 그렇다면은 델러웨이의 미지의 창 한 장을 주었다 하니까 이 델러웨이 창은 뭐일 수도 있습니까? 델러웨이의 작품일 수도 있죠. 작품 이름. 프린트로 카피한 것이라고 해도 델러웨이 작품이라고 하니 잘 보관하세요. 무슨 가치가 높다 그만큼 소장 가치가 있어요. 왜요? 유명한 것이에요. 맞죠? 혹은 뭐다? 예술성이 뛰어난 것이에요. 말이겠죠? 하면서 사내는 휘파람을 불면서 다시 스캐너에 정중하게 사진을 올려놓았다. 다시 스캐너에
올려놨다는 얘기는 자, 이 사진이 만약에 뭐라면 원본이라면 스캔을 통해서 나오는 거 뭡니까 이제 사본이죠. 그렇다면 사본을 하나 만드나 여러 개 만드나? 여러 개 만드네. 진짜가 아니고 뭐다? 가짜인데요. 자, 뭘까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계속 지 서랍에 넣는 게 아니고 어디 넣는다? 스캐닝이 올리네요. 이까지 됐죠? 자, 이 부분이 좀 뭔 말이야? 하지만 없는 사실도 완벽하게 만들어낸다는 자, 그의 컴퓨터를 꾸미는 말이 뭐예요? 없는 사실도 완벽하게 만들어낸다는 얘기고요. 그 미지의 창은 뭐다? 회색의 괴물이다라고 했죠. 회색의 괴물은 미지의 창을 빗댄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궁금합니다. 그의 컴퓨터는 없는 사실도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거니, 즉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합니다. 실제하지 않는데 부재하는데 뭐처럼 한다? 실제하는 것처럼 만드는 그의 컴퓨터. 스캐너에서 복사된 작품. 일단 이해됐나? 응? 그 작품을 뭐 하니까 확대를 하면 할수록 입자가 커집니다. 화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입자가 커지는 바람에 이거는 뭐다? 괴물에 불과했다라고 얘기하네요. 괴물에 불과했다. 불과했다는 이거는 누구의 평가예요? 나의 평가죠. 자, 요 위에 필기 이해됐습니까? 그의 컴퓨터에서 마구 찍어내는 이 사진. 맞습니까? 이거는 뭐지? 참 이 구절이 뭔가 중요할 것 같네요. 그죠? 나중에 될 겁니다. 왜죠? 이 작품의 주제가 뭡니까? 진짜와 가짜가 범람하고 가짜가 진짜이냐 행사하는 거거든요. 사내는 나에게 이 사진을 해독하려면 100만 달러치가 넘는 장비가 필요하겠다고 시시끌렁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야, 100만 달러 이 사진 해독하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 아, 참. 그리고 델루웨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워낙 말도 아낀 사람이라서 아마 그가 죽을 때까지 한 몇 마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 또 뭐 나옵니까? 창이란 단어가 나오네. 창은 진실을 엿볼 수 있는 기회다. 만일 창이 없다면 사각의 벽 속에 갇혀있는 진실을 어찌 구해낼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 창을 사진기에 있는 뷰파인더를 통해서 본다. 뷰파인더가 뭐예요? 사진기. 알죠? 사진기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가 이렇게 툭 튀어나가지고 사진기가 있잖아요. 그죠? 했을 때 여기에 있죠. 화면이. 이게 바로 뷰파인더죠. 여기 화면에 뭐가 보입니까? 이쪽에 바깥 세상 풍경이 다 보이는 거죠. 지가 찍을 피사체의 모습이 찍히잖아요. 그게 뷰파인더입니다. 어때요? 멋지지 않아요? 이랬네요. 뭐야 이게? 델루웨이 창 진실을 포착하는 도구. 자, 아직 답 안 나옵니다. 아직까지.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내는 다시 허공이 되게 팔을 가비켜 든 뒤 모니터에 집중했다까지 장면 1입니다. 장면 2. 내가 사내에게서 복사한 사진을 가지고 사내에게서 복사한 사진입니다. 내가가 나왔고요. 가지고 온 것은
상금보다도 신선한 자극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하면서 뭐 나옵니까? 델러웨이 사진을 들고 온 이유를 설명하죠. 나는 사내가 이사한 후로 단 한 컷의 사진도 제대로 현상하지 못하고 있었다니까 나의 직업이 나오죠. 나도 누굽니까? 사진사네요.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사진 예술가네요. 나는 뭐다? 사진 예술가다 이거죠. 스물스물 오염되듯 인화되는 인화지를 보면서 대체 이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들 뿐이었다. 얘 지금 뭐에 빠져있노? 슬럼프에 빠져있죠 지금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 자 슬럼프에 빠져있습니다. 슬럼프 빠진 사람이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신선한 자극이죠. 맞습니까? 이 신선한 자극이 지한테는 뭐다? 사진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런 생각들은 사진에 찍힌 피사체나 동선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였다. 도무지 어떤 의미도 찾아지지 않는 것뿐이었다. 델러웨이는 뷰파인더라는 창을 통해 진실을 엿본다고 했는데 내가 찍은 사진은 온통 거짓투성이었다. 내가 찍으려는 의도는 고사하고 당시에 찍은 상황도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았다. 진실이나 실제의 모습은 차라리 그 순간뿐이었다. 따라서 얘는 지금 뭐 하고 싶었다? 자극을 위해서라도 델러웨이 사진을 연구하고 싶었던 거야, 계속. 됐지? 슬럼프에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자극이 필요했지. 이거를 뭐 하기 위해서? 극복하려면 자극이 필요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뭐 했다? 얘는 이를 해독한답니다. 그래서 델러웨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것인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얘기가 좀 다른 얘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전부 똑같은 얘기들만 할까 이거죠. 뭐 한 듯이 A 사람, B 사람, C 사람한테 그 사건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되게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서로 입을 맞췄다든가. 그 입을 맞출 리가 없잖아,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면 왜 똑같을까 이거지. 그렇다면 보세요. 사내로부터 들은 이야기, 내가 만난 모든 사람 알고 있는 델러웨이에 대한 지식. 자 보세요. A하고 B. 어느 게 스캐너입니까? A가 스캐너지. 사내가 바로 스캐너 역할을 한 거 맞냐? 이게 사내가 갖고 있던 이야기가 사내가 갖고 있던 사진이었고, B가 이제 뭡니까? 내가 들고 있는 사진이죠. 복사된 창이었죠. 이해했나? 지금까지 본다라면 A가 원본이고 B가 4번이죠. 그런데 A와 뭐다? B가 같다 이거죠. 똑같이 찍어 눌렀네, 그죠? 마릴린 먼로 사진 혹시 압니까? 됐어요. 자, 델러웨이 기법을 갑자기 엉뚱한 델러웨이 기법이라는 말이 나오네. 활용한 방송과 영화가 제작되는 등 여름 내내 델러웨이 열풍이 이어졌고, 나는 가끔 사내를 찾아가 델러웨이 이야기를 하면 사내는 우울한 표정을 짓고 했다. 얘는 왜 우울할까 또 갑자기. 나는 사진 기자재를 기증하러 사진 아카데미에 갔다가 델러웨이 사진을 보게 되고 이후 원장과 대화를 나누는데, 자 이제 원장의 얘기입니다. 예, 저는 당시에 델러웨이에 대해서 처음 들었지만 모른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학생이 만약에 내한테 선생님 이거 알아요 하면은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지. 근데 모른다고 말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질문한 수강생에게 왜 너 델러웨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오히려 대물을 보았답니다. 그러면 혹시 델러웨이가 누굴까 생각이 날까 했어요 하니까 이 사람 뭡니까? 자신의 무지함을 뭐 하려는 인물입니까? 감추려는 위선적 허위의식을 가진 인물이죠.
아주 뭐합니까? 교활합니다. 이것도. 맞죠? 모른다라고 지가 안 까죠? 그래 얘기하면 오히려 지가 생각이 날까 했어요. 그랬더니 수강생이 델러웨이에 대해 설명을 하거든요. 사실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뒤로 저도 델러웨이에 대해 연구를 했고 비단 저뿐만 아니라 강사들과 수강생 모두 델러웨이 증후군에 빠졌지요. 델러웨이 증후군이라고 이름 붙일만 해요. 다 빠졌으니까. 더군다나 얼마 전에 죽었다고 하니 아마 그에 대한 연구는 제가 본격적이겠죠. 죽으면은 뭡니까? 델러웨이 사진은 가치가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원장은 커피로 목을 축였다. 내가 혹시 델러웨이 사진을 구했냐고 물었지만 원장은 고개를 젓다. 어디 그 사진을 쉽게 구할 수 있겠어요? 미국에 있는 동료에까지 구해달라고 했지만 그 친구도 사진을 구하는 것만큼은 두 손 들겠다더군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저희 아카데미에서 델러웨이 사진 기행을 떠나지요. 그런데 준비를 하다 보니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도대체 델러웨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워낙 비밀에 가려진 사람이라. 여러 설만 난무하고 직접 보았다는 사람들은 없다는 얘기죠. 뭐가 없다? 실체가 없죠. 방금 읽었던 이강백이라는 작가의 극 중에 파수꾼이라는 극이 있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실체 없는 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실제 저 건너편 늑대가 있는 게 아니고 흰 그릇밖에 없었는데 말입니다. 진실은 그대로인데 이렇게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준다든가 혹은 가짜를 만들어가 사람들을 선동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죠. 보니까 들었더니 실체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도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 자, 첫째 아무도 없다. 본 적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모르죠. 둘째 정보가 다 뭐하다? 동일하다죠.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가 동일한 거 맞냐 안 맞냐?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결론이 뭡니까 이거는? 실체가 없는 거죠 이거는. 어디서 봤는지 말하지 않는 게 나 참 더러워서 자기들만 지식을 독점하겠다는 건지 뭔지 원 참네. 그들이 지적 허영심을 얘기하죠. 원 델러웨이 증후군이 참네 대단하긴 대단한가 봐요. 델러웨이 강좌를 개서 나오는 실기나 실습 배우는 사람들이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열광한다는 얘기입니다. 델러웨이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는 델러웨이 열풍을 설명하고 있죠. 가짜에 환장한 겁니다. 당시에 자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이 원장도 모른다 했잖아. 그래서 봐봐.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질문한 수강생이죠. 이때 질문했을 때 지는 뭐였노? 처음 들었죠? 학생이 내한테 만약에 질문했다자 쌤은 강의를 꽤 오래 했잖아. 처음 듣는 게 자주 있을까? 자주 없을까? 자주 없겠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궁금해졌거든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처음 질문했던 사람이 누구냐죠, 이제. 질문도 아마 스캐너에 넣은 거 아닐까? 맞죠? 처음 질문한 사람이 누굽니까? 원장은 이름을 기억해. 나는 대신에 그렇다면 16기생들의 사진집 있으면 한 권 줄 수 없냐고 물었다. 중략 부분에 뭔 일인지 몰라도 16기생까지 갔죠. 어쨌거나. 델러웨이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그랬더니 원장은 기쁜 마음으로 한 권의 캐비넷에서 앨범을 꺼내줍니다. 나는 사진집을 받으면서 원장에게 혹시 작년이나 재작년 졸업생 중에서 델러웨이 사진을 흉내내 찍은 사람이 있냐까지 물었더니 원장은 단호하게 없었다죠. 에헤이 얼마 전인데
누가 찍겠어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까지 원장에게 뭘 얻었다? 사진집을 얻었습니다. 그날 나는 2층 창 또 나오네. 2층 창이 보이는 어둠 속이죠. 뷰파인더 안에 뭐가 보입니까? 2층이 보이죠? 맞습니까? 자, 뷰파인더 안에 2층이 뭐가 보입니까? 2층에 사내가 보입니다. 뷰파인더는 뭐라 했습니까? 진실을 보는 곳이라 했죠. 사내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가져온 사진집을 펼쳤다. 책 안에 숨겨진 지폐를 찾는 것처럼 빠른 동작으로 책장을 넘기던 나는 이게 바로 뭡니까? 델러웨이 작품은 누구 작품이다? 델러웨이 작품은 이 사내의 뭐다? 습작품이죠. 맞잖아. 수강생이 됐잖아. 그렇다면 델러웨이 누가 만든 거다? 사내가 만든 거네. 이 사내의 스캐너네요. 한 사내가 평범하게 웃고 있는 인물 사진이었고, 사진 속 남자의 눈동자를 자세히 보면 뭔가가 분명히 비치고 있었다. 가끔은 제 직업을 말하기 부끄러워요. 진실을 외면하여 거짓을 만들어내는 게 제 직업이죠. 자, 이 사람 직업이 뭡니까? 그렇다면 가짜 생산하는 사람이죠. 진실을 외면하여 거짓을 만드는 자다 이거죠. 진실을 덮고 조작된 가짜만 만드는 사람 됐습니까? 순간 사내가 이사 온 날 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리고 사내가 집들이 때 델러웨이 사진을 보면서 왜 그렇게 풀 죽은 표정을 지었는지, 왜 그랬을까요? 나름대로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지가 만들었지만 지도 자신이 어땠을까? 좀 그런 감정이 있겠죠? 자신에 대한 어떤 씁쓸한 감정. 자, 사내의 그림자고 오가는 2층의 창. 마치 사내가 말하는 컴퓨터 같았다. 어떤 컴퓨터? 없는 사실을 실제만은 크다란 컴퓨터다 이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구절로 밀어보니까 델러웨이 창은 결국 뭐라고 이해됩니까? 진실은 없죠. 이 델러웨이 창은 결국 뭡니까? 거짓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조작된 거짓을 쏟아내는 사내 혹은 현대 사회의 모습 정도로 비춰지네요. 즉, 이 작품은 진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현대인을 그렇게 비판하는 그런 작품이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회였죠. 이 문제는 꼭 알아두세요. 시뮬라시온과 시뮬라르크입니다. 보기 한번 읽어줄게요. 자, 시뮬라시온과 시뮬라르크가 있는데, 시뮬라시온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스케 두고 복사하는 과정이죠. 실제로 없는데 이렇게처럼 만드는 과정이 있고요. 그 결과 독자적 생명을 얻은 게 바로 뭐다? 시뮬라르크죠. 그렇다면은 여기 나오는 델러웨이 정후군은 어느 겁니까? 시뮬라시옹이가 시뮬라르크가. 이게 바로 델러웨이 그래서 사내는 시뮬라르크가 아니죠. 맞죠? 이것을 만든 누가 이제 사내가 바로 시뮬라르크 아니겠습니까? 사내가 시뮬라르크가 아니고요. 사내가 아니고 델러웨이죠. 자, 이게 델러웨이. 이게 델러웨이 정후군이 만드는 과정. 그 정답이 이게 5번이었죠. 델러웨이 정후군을 일으키는 시뮬라시옹. 그 다음에 델러웨이라는 시뮬라르크. 이걸 통해서 이 작품의 주제는 거짓이 만연한 현대사회의 모순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요 말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